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무관심이 좋았다.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에게 무관심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장 거대한 것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은 내게서 무시당해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목요일엔 지하철 계단에서 구걸하던 어떤 남자의 소쿠리에 있던 돈 몇 푼을 어떤 여자가 통째로 든 채로 도망가 버렸다. 다리를 절뚝이며 어버버거리며 애써 그 여자를 쫓아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꽤 웃겼다. 어차피 내 일이 아니다. 토요일인가 어떤 꼬마가 놀이터에서 불량한 중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고 있었다. 덩치가 꽤 큰 나로선 가서 훈계하거나 말린다면 금방 멈추기라도 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샌드백처럼 뭔가 퍽퍽 박히는 소리가 연거푸 들렸지만 별 신경은 안 썼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얼마 전엔 골목길에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강간당하는 듯한 어떤 여자가 있었다. 난 애써 시선을 거기로부터 외면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 따윈 하지 않았다. 그 여자로부터 걸음이 멀어질수록 비명도 점점 작아져만 갔다. 거기서 느끼는 나의 심적 부담감도 점점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어차피 근처 누군가 신고했을 테니까. 또 어젠가는 옆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와장창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단말마처럼 여러 비명이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아마 뭔가 가벼운 의견 차이가 있었나 보다. 그 뒤로 경찰차나 구급차가 다녀간 것 같지만 별로 큰일은 없는 것 같다. 전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남의 가정사 아닌가.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상하게 분장한 가면 쓴 사진을 올리며 자기가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했다. 내가 사는 잠실 근처라길래 잠시 뜨끔하긴 했지만 당연히 미친 헛소리라 생각했다. 어디 저런 헛소리가 인터넷에 하루 이틀 올라오나. 어차피 그 글의 조회수는 10 당연히 댓글은 하나도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늦은 밤이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글을 봐서인지 뭔가 뒤통수가 아래오는 것 같은 괜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한 20걸음을 걸을 때마다 뒤돌아보곤 했는데 역시 아무런 일도 없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고 막 기다리던 참이었다. 우리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인데 내가 기다리는 곳에 연결된 로비의 1층 계단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계단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어제 인터넷에서 봤던 가면 쓴 남자였다. 시카를 들고 고개를 40도 정도 왼쪽 오른쪽으로 기괴하게 꺾어가면서 나한테 다가왔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손을 까딱까딱하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때마침 멀리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을 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칼을 등 뒤로 숨기더니 다른 손을 배 쪽으로 기울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 재미난 모습에 동네 주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인사하며 지나갔다. 그 사람이 지나가려고 고개를 살짝 돌린 순간 옆구리에 시큼한 것이 성큼 들어왔다. 아프다기보단 늘 느끼던 감각이 아닌 오묘한 이질감이 들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옆구리와 등, 가슴을 여러 차례 번갈아가며 날 마구 찔러댔다. 아까 지나갔던 동네 주민이 뭔가 두고 왔던 마냥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쓰러진 나와 멀리서 눈이 마주쳤다.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못 본 듯이 불쾌한 표정으로 왔던 길을 얼른 되돌아갔다. 이건 그 사람에겐 무섭다기보단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공원. 조합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산속 마을에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이란다. 도중에 벚꽃으로 유명한 공원이 있었다. 완전히 어두워진 후였지만 밤벚꽃을 보고 싶어 그대로 차를 타고 들어갔단다. 산기슭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그 공원에는 늦은 시간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벚꽃을 올려다봤다. 아무 생각 없이 한동안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몸을 막 흔들었다.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중년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당신, 이런 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난데없는 질문에 놀라. 아니요. 그냥 벤치에서 밤벚꽃을 보려고. 라며 대답하던 와중 자신이 처음 보는 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사방이 흰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 희미하게 악취가 난다. 그는 어느새인가 더러운 변기 위에 앉아 있던 것이다. 당황해서 아저씨랑 같이 밖으로 나왔단다. 공원 구석에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다. 그중 한 칸에 어느새인가 스스로도 모른 채 갇혀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랐다고 주변을 지나가는데 화장실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리지. 뭔가 어디 다치기라도 했나 싶었어. 몸 상태는 좀 괜찮나?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 곁에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밤 산책 도중이었던 듯 했다. 아니요, 저는 저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아저씨가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그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더란다. 그러면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화장실 옛날에 2명이나 자살한 사람이 나왔었거든. 쓸데없는 참견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니까. 자살이라는 말에 무심코 움찔했다고 한다. 몸을 다시 훑어봤지만 다행히 어디 안 좋은 곳은 없었다. 그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공원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 후 그 공원에는 결코 혼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신의 손. 어느 등산가 이야기다. 그는 정말 산에 미친 사람이라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곤 한단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어느 산에 올랐다. 하지만 엄청난 눈보라에 휩쓸리고 말았다.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눈 속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비박을 하기로 했단다. 이틀 후에야 겨우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대가는 컸다. 왼손 검지, 중지 약지를 동상 때문에 모두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부상 가지고는 그의 등산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왼손 손가락을 거의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산에 오른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산에 대한 투쟁심이 더욱 강해졌다나. 그는 잃은 손가락을 커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재활했고 이윽고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 사건 이후 첫 등산이었다. 그는 어느 주럼한 바위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손가락을 잃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쾌한 등반이었다. 스스로도 꽤 마음이 놓여 능선 위에서 몸을 일으키고 잠시 한숨 돌릴 때였다. 갑자기 강렬한 돌풍이 불어와 휘청하고 말았다. 큰일 났다 싶었을 때는 이미 밸런스를 잃고 천길낭떨어지 아래로 몸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자연스레 몸이 움직였다. 잠시 뒤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위 경사면에 뻗은 덕에 추락을 면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왼손에 남아있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바위 표면을 잡고 있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공중에 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느꼈단다. 잘려나간 손가락 3개가 분명히 그 바위를 잡고 있던 감촉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그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극한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고 한다. 이윽고 그는 안 보이는 손가락 3개의 체중을 맡긴 채 필사적으로 멀쩡한 오른팔로 바위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능선 위로 올라온 후 그는 왼손을 보았다. 하지만 당연히 잘려나간 손가락이 붙어 있을 리 없지. 그러나 그의 손에는 바위를 꽉 붙잡느라 얼얼해진 세 손가락의 감촉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신의 손을 얻었던 거겠지. 그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못의 주인. 옛날 이야기다. 여름, 먼 친척네 시골에 갔었다. 기후현이었지만 다른 형과 붙어있는 상간 마을이었다. 그 마을 안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상류에서는 계류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강이다. 도중에는 양쪽에 큰 돌이 있고 그 아래는 수십 미터 정도의 못이 생겨 있었다. 주변 아이들은 거기서 곧잘 놀곤 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그 못에서 놀다가 낮에 또 물놀이를 하러 갔다. 다들 바위 위에서 못을 향해 힘껏 뛰어들며 놀았다. 동생은 아침에 한번 거기 뛰어내렸었지만 생각보다 깊어 발이 닿지를 않자 무서웠던지 낮에는 가까이 가려 하질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튜브를 낀 동생과 얕은 여울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화려한 물소리와 환호성이 부러워 문득 눈을 돌린 순간이었다. 물속에 낯선 아이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채 머리만 내밀고 있었다. 아무리 도시에서 왔다지만
매일 같이 노는데 일주일이면 얼굴 정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이소노 와카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그 아이는 전혀 본 기억이 없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 헤엄쳐 오기 시작했다. 헤엄친다기보다는 비치볼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에 어쩐지 기묘한 헤엄이었다. 내 시선을 좇은 동생도 그 아이를 깨달았는지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무트로 올라왔다. 낯가림이 심한 동생은 내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아이는 물에서 얼굴만 내민 개구리 같은 괴상한 꼴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여울에 엎드려 있었다. 수영복은 입지 않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 녀석 혹시 못의 주인일까? 카파와는 다르게 못의 주인은 머리를 수면에 빼꼼 내밀고 사냥감을 찾는다고 언젠가 할아버지에게 들었었다. 둥근 생선 누나를 떠올리게 하는 깜빡이지 않는 눈을 한 채 그 녀석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놀자. 이제 돌아갈 거야. 나는 단호히 그렇게 말하고 저기서 놀고 있던 친구들한테도 큰 소리로 돌아가겠다고 외쳤다. 동생 손을 잡고 튜브를 한 팔에 낀 채 집까지 돌아오자니 밧질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다. 처음 보는 아이가 있어 동생이 낯을 가리는 거라고 설명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가재를 잡으러 갔다. 큰 놈을 잡은 동생이 의기양양해진 후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옆집 요시오네 아저씨가 찾아왔다. 요시오가 아직 집에 안 와서요. 오늘은 하루 종일 다 같이 물놀이를 했으니 혹시 누가 알지 않을까 싶어 가까운 우리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3시쯤에 한번 돌아왔다가 둘이서만 가재 잡으러 나갔었어요. 그런가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요시오네 아저씨에게 우리 집 어른들은 다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네. 라고 말했다. 곧바로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고 옆집에 알리러 가는 사람도 있어 집안은 금세 분주해졌다. 그 와중에 동생이 한마디 툭 던졌다. 카파가 있었어. 그 말에 다들 행동을 멈췄다. 그러고 보니 돌아왔을 때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었지. 너희 어른들은 진지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카파라니?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삼촌이 진지한 얼굴로 동생에게 물었다. 내가 대신 설명했다. 이상하게 헤엄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눈알이 둥근 벌집을 들쑤신 것 같이 소동이 일어났다. 못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지방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무력의 전설이 있던 모양이다. 동네 아이들은 다 신사에 모여 불제를 받고 주위의 금주를 친 신락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소방단과 청년단, 경찰까지 와서 밤늦도록 요시오를 찾았지만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수색은 중지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수색이 재개되었다. 오전 10시경 하류에서 아이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요시오의 시체는 아니었다. 10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하루코라는 여자아이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실체는 실화파되어 마침 이라 같았다고 한다. 못의 주인은 종종 나타나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잡아간다. 그리고 새로 마음에 드는 아이가 나타나면 전에 잡아갔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요시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요시오 다음으로 잡혀간 시게루라는 아이는 지금도 행방불명이다.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